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또 명석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또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방송복이 터졌나 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사실 연휴를 좀 웃으면서 출발하고 싶어서 저도 농담도 좀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웬걸 증시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202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연휴 사이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휴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느라고 증시를 좀 멀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 한 번에 쫙 끝내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맨해튼으로 먼저 가보시죠. 일단 간밤에 있었던 이슈만 빼고 보면 뉴욕 증시 일주일 동안 선방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아쉽게도 약간 약보합 기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S&P 500도 0.3% 정도면은 선방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2%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던 연휴 전만 해도 참 분위기 안 좋았는데 드디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실을 수가 있었죠.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들 좀 보셨을 거예요. 요게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계시는 분, 저분은 잘 아시죠? 메카시 하원 의장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그러니까 9월 30일, 10월 1일 사이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공화당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고 지금 그 돈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데 어떻게 또 계속 동결을 하냐. 삭감할 거 빼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30% 정도는 빼야 된다라는 공화당의 하원의 의견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는데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도 셧다운이 온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시민들에게 또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또 주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딱 마감되기 3시간 전에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 그리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를 좀 섞어서 어쨌든 타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보이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맷 게이츠라고 공화당의 하원 의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화당 강경파죠. 그러니까 강경파가 보는 입장에서는 3시간 전에 어떻게든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 말을 그렇게 다 들어주고 하원 의장이 그걸 또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 짬짬이가 됐다 이런 그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저분을 이제 해임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과연 통과가 될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화당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도 특히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45일 예산안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빼기로 했거든요. 절대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45일이라는 시간만 벌었을 뿐이고요. 45일 뒤에 그러니까 11월 17일이거든요.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강경파 이런 정치적 지형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나 달러 인덱스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오히려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은 45일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그 시간을 버는 안에서 나스닥이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게 유가는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저희 연휴 사이에
WTI가 95달러까지 갔었고요. 브렌트유가 97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뭐 시장에 계속 뭐 유가 100달러 갈 것이다, 15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좀 위협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현실화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참에 바로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8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간밤에는 89달러로 마감이 됐죠. 어쨌든 앞에 8자 달린 거랑 9자 달린 거는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왜 떨어졌을까? 오히려 상승 압력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연휴 사이에 줄었거든요. 그게 또 그 사우디에서 공급을 계속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결국 그 산유국들의 공급 제한 정책이 먹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9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확인이 됐다고 보나 봐요. 또 이게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인지 추세 전환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한 번 치솟고 나니까 좀 안정됐다는 점, 그리고 연휴 사이에 발표된 중요한 지표 중에 PCE 물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가를 빼고 이제 근원 PCE만 따지면 계속 내려오는 추세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유가도 내려오고 PCE도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연결이 됐던 부분도 나스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추가 긴축 가능성이,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75대 2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이게 간밤에 65대 35로 조금 이게 조정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쪽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올해에 FOMC가 2번 남았죠. 11월과 12월. 그런데 11월에 만약에 동결 가능성이 이렇게 우세한 채로 간다면 12월에 과연 인상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소비 둔화되고 경기 침체되고 불안하다는데 과연 그 지표를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결국 추가 긴축은 없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만 벌었고 금리나 달러 측면에서는 바뀐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갔죠, 간밤에. 그런데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국면에서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은 또 얻었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 달라졌거나 확인된 건 없지만 그래도 긴축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시장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았나 하고 보니까 뭐 일단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어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2에서 3%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6% 일주일 동안 좀 반등을 했다는 건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은 뭐 보합권에 있었지만 엔비디아 다음으로 파란색 라인이 구글이었고요. 그리고 붉은색 라인이 메타, 그리고 초록색 라인이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오늘은 뭐 여의도라고 쓰고 그냥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종목별로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뭐 뉴욕 증시가 사실 국내 증시가 일주일 동안 안 열린 것도 영향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아마 이번 주에도 조금은 그 순환매 장세에 그치지 않을까. 뭐 급락만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별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보는, 전망해보는 그런 섹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연휴 첫날 나왔던 일입니다. 메타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커넥트 2023이 열렸는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이슈 딱 하나만 뽑자면 메타의 생성형 AI가 공개됐습니다. 이름도 메타 AI 그대로 쭉 갔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창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생성형 AI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이제 메타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그 라마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따온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메타도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인
엔비디아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서 모건 스탠리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뭐 엔비디아가 뭐 크게 무너지겠느냐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월가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에 또 $600까지 목표가를 높이면서 컨빅션 리스트, 확신한다, 반등을 확신한다는 리스트 안에 엔비디아를 포함시켰던 것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AI 관련주, 반도체주 좀 좋겠네? 근데 간밤에 좀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일주일 사이에 좀 반등한 건 사실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40억 1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EPS는 1.07달러의 손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이던스도 아쉬웠습니다. 가이던스가 조금 더 높아지길 바랐죠. 보시는 것처럼 EPS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1.07달러의 손실.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안에 이제 바닥을 찍기를 기대하고 있었지, 그게 유지되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유지됐다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반등을 기대해볼만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펀더멘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것도 조금은 걸립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의 그 HBM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내용 중, 발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HBM3E 샘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HBM3인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버전이죠. HBM3E의 샘플을 리딩 컴퍼니한테 갖다 줬다. 그 리딩 컴퍼니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그런데 그 리딩 컴퍼니가 이거 괜찮은데? 라고 리액션을 했다고 마이크론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거기에 마이크론까지 HBM 시장에 들어왔을 때 내년에 뭐 하이닉스의 지금 매출 전망치가 어쩌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반도체주 그리고 HBM 관련주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때가 또 머지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여기까지 보고요. 2차 전지 얘기를 또 해야겠죠. 중요한 이슈 하나 더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요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46만 대를 예상했는데 43만 대 정도가 인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뭐 크게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연간 판매 추이가 판매 전망치가 유지가 됐고요. 어쨌든 올해 우리 목표치는 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뭐 9월에 중국에서 전기차가 좀 덜 팔렸다더라. 그러면서 미리 테슬라의 주가가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쨌든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한 건 사실이니까 분기 판매량이, 요걸 2차 전지주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2개 가져와 봤는데요. 같은 소비주입니다. 나이키와 카니발, 아시는 것처럼 소비주라는 큰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달랐어요. 실적을 발표하고 올랐던 나이키, 실적을 발표하고 빠졌던 카니발. 나이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 정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반등을 했었던 이유, 그나마 재고 처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설마 망하겠어 했는데 뭐 계속 떨어지니까 진짜 나이키가 진짜 힘든가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할인 행사도 좀 많이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재고를 많이 해소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던 나이키였고요. 반면에 카니발은 3분기에 정말 좋았거든요. 가격도 올렸고요. 크루즈가 아무래도 3분기에는 뭐
좋은 시절이었죠. 예, 성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4분기에 대한 전망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비용적인 측면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해요. 소비 둔화도 우려가 되고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카니발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의 포인트가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지금 매크로 변수를 감안했을 때 4분기에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의외로 또 탄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헷갈리는 구간에서 과연 소매 유통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짜고 있을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뭐 소비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었던 뉴욕 증시의 한 주간 흐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연휴 넘긴 것 자체가 호재일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연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뉴욕 증시는 급락한 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열려버리니까 참 이게 그 옛날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그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래도 연휴 전까지 사실 국내 증시가 더 많이 이렇게 힘없이 밀렸던 게 다들 연휴 준비하시면서 사실 돈을 안 썼잖아요. 예,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4분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분명히 다른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9월보다는 10월이 조금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을 테니까 연휴를 넘긴 것을 호재로 한번 판단해서 4분기의 반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